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김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후회? 내가 나를 그 무인도에 내버릴 때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믿을 수 있겠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됐어요. 아시잖아요. 엄마도 치료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김 씨에게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엄마, 저희 대출도 많이 받고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어미를 내다 버린 걸 다 잊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냐? 김말순 씨는 올해 73살이십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계신데 요즘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내쉬시는 일이 부쩍 늘으셨습니다. 아이고, 인생 참 쉽지 않네.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날도 많아지셨지요. 김 씨가 남편을 여의신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 준호 씨는 고등학생, 딸 은주 씨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원래부터 몸이 약했는데 그 긴 투병 생활이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병원비로 집도 팔고 저축도 다 써버리셨지요. 여보, 애들은 내가 어떻게든 키울 테니 걱정 말고 가세요. 라며 울먹이시던 그날부터 김 씨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셨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고 틈틈이 식당 일도 하셨죠.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 씨가 걱정스레 여쭤보면 김 씨는 그저 웃으시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힘들지 않아.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김 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만큼은 꼭 만들어주셨지요. 본인은 구석에서 웅크리고 주무시더라도 아이들의 책상만큼은 넉넉히 놓아두셨답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다가도 아이들 간식거리는 꼭 챙기셨고 밤늦게 들어오셔서도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시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준호야, 은주야, 엄마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구나. 나중에 너희가 크면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을 텐데. 김 씨는 자주 이렇게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힘드셔도 늘 웃으시면서 사셨죠. 시장 사람들도 김 씨를 보면 참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늘 웃고 계시니.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김 씨의 하루는 정신없이 바쁘셨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시면 찬 공기에 손이 얼어붙는 것 같으셨지만 자식들 생각하시면 아무렇지도 않으셨대요.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시며 채소를 나르시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겨울이면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장사를 하셨고 비가 오는 날에도 장터 구석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채소를 파셨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김 씨의 주름은 깊어지셨고 허리는 더 굽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더욱 깊어만 가셨지요. 매일매일이 고단하셨지만 그저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본인의 행복이라고 믿으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셨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무척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이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묵묵히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시장에서 늦게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저녁 밥을 지었답니다. 딸 역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이였지요. 심지어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학교 끝나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더는 보기 싫어요. 아이고, 김 씨는 복 받으셨네. 애들이 저리 의좋게 지내고 어머니 생각도 잘하고. 시장 골목을 지나다닐 때면 이런 말을 듣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김 씨는 그래, 아버지도 없이 이렇게 바르게 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마음으로 눈시울을 붉히셨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먼저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났고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직장을 구해 독립했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던 자녀들의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시험 기간이라 이번 주말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명들이 잦아졌습니다. 김 씨는 서운하셨지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래, 너희 일이 우선이지. 라며 웃어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은 직장 동료였던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부터 푹 빠져 있었다고 했지요. 너무 예쁘고 마음씨도 착해서 매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김 씨는 처음엔 마음이 복잡하셨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며느리의 살가운 성격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정말 살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에요. 건강 챙기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머님, 이 영양제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꼭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그래, 아들 잘 키워서 이런 며느리 만나게 해준 게 내 복이지.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김 씨에게 1억을 받아 아들 내외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달달한 미소로 어머님 하며 반기던 목소리가 점점 퉁명스러워졌고 김 씨가 방문할 때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아, 그리고 다음 주도요. 라는 말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좀 주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저희도 아직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도 필요한데. 이런 말들이 계속되다 보니 김 씨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자연스레 발걸음이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음 아팠던 건 며느리가 김 씨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마주쳐도 며느리는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고 전화도 점점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다감하고 살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자신을 보자마자 황급히 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실 때면 김 씨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면서도 김 씨는 점점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드시는 저녁밥이 목에 걸리는 날이 많아지셨고, 자녀들 사진을 보며 한숨 쉬는 일도 잦아지셨지요. 예전에 그렇게 김 씨를 칭찬하던 이웃들도 달라진 상황을 눈치챘나 봅니다. 아이고, 김씨. 요즘 자제분들이 통 안 보이던데. 이런 걱정 어린 말들을 들을 때면 김 씨는 다들 바빠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라며 애써 웃으셨답니다. 명절이면 더욱 서글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딸이 며칠 전부터 찾아와 음식 준비를 도왔는데, 이젠 엄마, 이번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하는 핑계만 돌아왔지요. 날도 추운데 혼자 드시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드세요. 옆집 할머니의 이런 따뜻한 말에 김 씨는 더욱 서러워지셨답니다. 예전에 그토록 효심 깊던 아들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는지 김 씨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문득문득 옛 생각이 나셨답니다. 아들이 어머니 머리를 빗겨드리던 모습, 딸이 장난스레 어깨를 주물러주던 때. 그런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김 씨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몰랐습니다. 이 서운함과 외로움이 앞으로 겪으실 더 큰 아픔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요즘 들어 김 씨는 몸이 자주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나이 탓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답니다. 주변 상인들의 부축을 받아 근처 병원에 가보니 단순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지요.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김 씨는 우연히 한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신 할머니 곁으로 자녀들로 보이는 중년의 남녀가 번갈아 찾아와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걸 보던 김 씨의 마음 한켠이 쓰려왔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지요. 우리 아들딸이 요즘 전화도 자주 하고 살갑게 구는 게 알고 보니 내가 큰 병에 걸렸다고 오해한 거였어. 검사 결과 별거 아니었는데도 얘들이 얼마나 걱정하던지. 매일 병원에 와서 살피고 약은 잘 먹었냐, 밥은 잘 먹었냐 물어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고민하시다가 김 씨는 마침내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오랜 기간 동안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받으시던 전화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죄책감에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의사 선생님이 암이래.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당장 갈게요. 처음 한 달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니 김 씨는 오히려 죄책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며느리도 살갑게 굴었으며 딸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불쑥 던진 말에 김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보험은 몇 개나 들어두신 거예요? 응, 갑자기 보험이라니? 암보험이라도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들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험 같은 거 미리 들어두신 게 있으시면 좋을 텐데. 혹시 생명보험 같은 거라던가. 김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 며느리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냥 어머님 걱정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김 씨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애들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하셨지만 생명보험이란 단어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험 얘기만 나오면 특히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수상할 정도로 유난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자녀들과 며느리의 달라진 행동이 반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식사를 챙겼고 주말이면 직접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아들도 퇴근길에 들러 매일같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머니 방에 냄새가 난다며 공기청정기도 사다 놓고 침대도 바꿔주겠다고 했지요. 김 씨는 이런 관심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철이 들었나? 엄마가 아프다니까 이제야 내 소중함을 알았나 보다.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컸습니다. 전에는 김 씨가 방문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제는 먼저 부침성 있게 굴었지요.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모시고 살면서 잘 돌봐드릴게요.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김 씨는 감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고 아들은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드라이브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밥이랑 깍두기도 준비했어요. 기분 전환 삼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들어 아들 내외가 이렇게 잘해주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암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로 자녀들이 부쩍 자신을 챙기는 게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 씨는 흔쾌히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소 다니던 큰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고 며느리는 중간중간 간식도 건네며 살뜰히 챙겼지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차가 도심을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적한 시골길이었는데 점점 더 구불구불한 산길로 이어졌지요.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길을 올라가면서 김 씨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몸도 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더부룩하더니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내릴수록 속이 울렁거렸어요.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고 식은땀도 났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로 가는 거니? 산길은 또 왜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야? 김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멋진 전망대가 나와요.
거기 가면 도시가 한눈에 다 보인다던데요. 며느리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 때마다 김 씨의 속은 더욱 울렁거렸습니다. 아들아, 김 씨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집으로 가면 안 될까? 엄마가 통 몸이 좀 안 좋네. 어지럽고 속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은 데가 나와요. 아들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차를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보험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집요하게 물어본 것이 문득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못된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아들이과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오늘도 그래 날 위해서 드라이브도 갔잖아.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생각나 김 씨는 더욱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이토록 자신을 위하는데 엉뚱한 의심을 품다니.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했던 마음을 깨끗이 지우고 이제부터라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효심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 천인공노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이죠. 어느 날 아들은 김 씨에게 다시 한번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 근처에서 당일치기 여행을 가자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도 안 좋으시잖아요. 바람도 쐬고 바다도 보고. 이번엔 정말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어쩌면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이 모두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들은 김 씨를 차에 태우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길 내내 어머니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며 여행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가족끼리 조용히 쉬다 오자고요. 요즘 엄마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밝은 미소에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항구에 도착했고 배를 타고 작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에 도착한 후 아들은 김 씨를 데리고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깊고 조용한 산속으로 들어가며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우리가 전세 낸 것 같아서 더 좋지 않아요? 그러나 김 씨는 섬이 너무 조용하다는 점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사람이 없니?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런 한적한 곳을 잘 안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몸 안 좋으셔서 드라이브도 못 했잖아요. 저희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오늘은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김 씨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리 없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며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자리를 잡고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은 김 씨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면 피로가 풀릴 거예요. 오늘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시잖아요. 김 씨는 아들이 건네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의 향기에 마음이 편해지고 피곤함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시면 좀 주무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졸음은 너무나 강했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김 씨는 차가운 바람에 깨어났습니다. 주변은 캄캄했고 몸은 차가운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김 씨는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작은 동물들의 소리가 그녀의 공포를 더했습니다. 점점 명확해지는 자신이 이곳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김 씨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준호야, 나 여기에 두고 가면 어떡해?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자꾸만 보험금 얘기를 꺼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의심을 애써 무시했지만 오늘 이 순간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어 김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역시 김 씨를 좋은 말로 안심시켰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뜻은 병든 김 씨의 생명보험금까지 노린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날 버리다니. 사실일 리 없어. 김 씨는 무너지는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야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래, 애들이 원한 건 내 보험금이었어. 김 씨는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김 씨가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그들의 미소를 믿고 싶어 했던 지난 시간들이 이제는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버림받아야 하는 걸까?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난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이 잔인한 현실뿐이라는 사실이 김 씨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남아서 이 썩을 놈의 자식들을 만나야 해. 김 씨는 어떻게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알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도 핸드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차에 두고 내렸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자식과 며느리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외로운 산속에 밤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깊은 산속에서 깨어난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비틀거리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추위와 공포 속에서 혼자 길을 헤매던 그녀는 정신과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김 씨는 그것이 사람의 불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까스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에는 한 부부가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씨가 상처투성이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급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어머, 저기요. 괜찮으세요? 부부 중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도 부축하며 그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데려와 이곳에 두고 떠나버렸다고 말하자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무인도예요. 이곳은 배편이 따로 없어서 예약하고 배를 구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인데.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라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자녀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일부러 무인도까지 데려와서 어머님을 버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말에 김 씨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생각보다 본격적으로 계획하여 병든 자신을 일부러 인적이 없는 섬에 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오늘 운 좋게 이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꼼짝없이 갇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부부는 이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다니 자식이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죠?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내 역시 참담한 표정으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런 악마 같은 놈들은 법적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부부는 김 씨를 부축해 함께 배편을 타고 다음 날 아침 무인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경찰서로 데려가 상황을 진술하게 도왔습니다. 깊은 산속에 버려진 그날 밤의 공포, 자식들이 보험금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결국 자신을 무인도에 버리고 떠난 것까지. 김 씨의 이야기를 듣던 경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서에서 김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김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어머님께서 용기 내셔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김 씨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를 체포하기 위해 그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미 그들의 모든 범죄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이 경찰차에 태워져 떠날 때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조사실에서 다시 만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김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후회? 내가 나를 그 무인도에 내버릴 때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믿을 수 있겠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부담됐어요. 아시잖아요. 엄마도 암치료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김 씨에게 더 이상 아들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들의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층 더 다급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엄마,
저희 대출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계속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날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어미를 내다 버린 걸 다 잊어주길 바라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냐? 김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배어 있었고, 준호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김 씨는 며느리에게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나를 시어머니로 보긴 했니? 그냥 돈줄로 받겠지. 너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벌 받아야 해. 엄마, 어머니 제발. 잘못했어요.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을 향한 용서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딸 은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걸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보험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이 정도로 끔찍한 짓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를 섬에 버리다니. 진짜 너무 죄송해요. 엄마께 큰 상처를 드린 걸 정말 후회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딸마저도 자신을 돈으로만 보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너도 그랬구나.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알겠으니 나에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 김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과 상처가 배어 있었지만 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김 씨는 옛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웃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김 씨는 눈물을 삼키며 그것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연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아들과 며느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라며 김 씨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단순히 아들과 며느리를 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준 고통을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십니까?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하며 이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자식의 배신뿐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서 어떻게 되면 저 대신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겠지요. 어미를 그저 돈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제가 그날 겪은 일을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김 씨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씨는 유치장에 갇혀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니?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게 그리도 부족했어? 그리고 준호야,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날 내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널 버릴 거야. 이게 내가 부모로서 하는 복수란다. 너희 둘 다 이제라도 감옥 가서 꼭 반성하며 살렴.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새로 얻은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오직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고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에 딸은 꾸준히 김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계속 들으며 김 씨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딸에게 역시 차갑게 대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딸의 간절한 태도에 결국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과 화해했고 딸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을 수는 없었지만 딸과의 관계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죠.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에게 용서를 바랐지만 김 씨가 완강하게 거절한 후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법적으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소 후에도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김 씨에게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당했고 직장도 잃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원했던 엄마의 사망보험금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집 앞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지만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엄마,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편지를 접어 옆에 두었습니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갈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김 씨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서 김 씨가 선처를 한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감형을 받을 수도 있고 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 씨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딸과의 화해로 생겨난 엄마로서의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후에 사돈 어른은 수척해진 얼굴로 죄인처럼 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자식 가진 부모 마음으로 딸이 옥살이를 하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엄마 없이 클 불쌍한 손주놈도 생각해서 제발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사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김 씨에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게 어떠세요? 그러나 딸은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엄마! 오빠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선처는커녕 더 엄격하게 벌받아야 마땅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김 씨는 깊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나도 잘한 게 없지 않았나? 자식들에게 거짓말로 암이라고 속였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게 잘한 일은 아니었어. 김 씨는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죄책감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 씨는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을까? 김 씨는 고개를 떨구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선처를 해줘야 할까요? 남 부끄러운 이야기인 걸 알지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과연 김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직까지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사연자 김말숙 씨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며느리가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제 집인데요? 아니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이틀 됐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집 팔았어. 이제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도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멋대로 행동했잖아. 지금 어디야? 당장 와서 설명해. 내 짐은 어디 있는 거야? 당신 물건은 친정에 택배로 보냈어. 거긴 내 집이야. 어떻게 집주인을 말도 없이 쫓아낼 수 있어? 이 집 살 때 당신이 보태준 게 있어? 집도 혼수도 전부 나랑 우리 엄마 돈으로 마련한 거잖아. 이거 전부 어머니 짓이구나.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맞지? 뻔뻔하게 우리 엄마 탓을 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해주셨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딸처럼 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남처럼은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이제 지쳤어. 우리 이혼하자. 잠시만. 이혼! 여보, 제발 용서해줘. 이제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게. 늦었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내일까지 서명해서 내 사무실로 보내. 살림도 가구도 당신이 보태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대로 몸만 나가.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금옥 씨입니다. 김 씨는 35세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겨우 8살이었죠. 남겨진 빚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주 남편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죠. 식당 일도 하고 아파트 청소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본 아들은 효심 깊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와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죠. 김 씨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앞으로는 편하게 쉬세요. 김 씨는 아들이 29에 세무사 사무실을 차렸을 때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아들의 결혼은 조금 늦은 나이인 36 되던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김 씨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편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김 씨는 처가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자식이 많아 혼수는커녕 노후 준비도 빠듯할 정도였고 며느리 역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 결혼시키려고 평생 모아둔 돈이 있잖니. 신혼집 정도는 내가 마련해 줄게. 그렇게 김 씨는 평생 모아온 3억 원을 털어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혼수도 대부분 김 씨가 마련했고요. 그래도 사위가 처가에 잘해야 한다. 며느리 친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더 챙겨드려라. 김 씨는 아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들 내외가 안정될 때까지 김 씨가 매달 생활비도 보태주었죠. 그러나 결혼 6개월쯤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 표현은 전혀 없고 오히려 친정 식구들에게만 극진히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친정에 보내고 친정 부모를 자주 초대해 대접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냉담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김 씨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와서도 얼굴은 굳어 있고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새댁이라 적응하느라 힘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급한 업무로 자리를 비웠을 때였죠. 김 씨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하자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졸도 취직하기 힘든데 사돈은 심지어 초졸이셨으니 그런 일밖에 못하셨겠네요. 그 말에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배움이 짧다는 사실을 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요. 김 씨의 말에 며느리와 장모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김 씨를 대화에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아래 사람처럼 말이죠. 김 씨는 수치스러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김 씨는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나 가족도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결혼 생활이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김 씨의 유일한 바람이었으니까요. 김 씨는 그래도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가끔 방문해 음식을 해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김 씨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그냥 계세요. 며느리의 표정과 말투에서 짜증과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가 집에 방문했을 때 며느리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대놓고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을 쾅 닫고 대화 중에도 휴대폰만 보며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뻔히 티나는 거짓말로 자리를 피하는 며느리를 보며 김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쩌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 내외에 집에 방문할 때도 미리 연락하고 며느리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짧게 하고 음식도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등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김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웃고 떠들다가 김 씨가 대화에 끼려고 하면 갑자기 말을 멈추거나 주제를 바꿨습니다. 김 씨는 이런 상황을 견디며 묵묵히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 한계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통장이요. 김 씨는 용돈 통장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아들이 용돈을 넣어준다고 했지만 정작 이 씨는 그 돈은 꺼내 쓰지 않고 고이 모아 놓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서둘러 통장을 찾아 확인해 보니 2달치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안 들어왔구나. 근데 괜찮아. 나는 크게 돈 나갈 데도 없잖니. 너희 살림에 보탰어. 아들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또 아내가 깜박했나 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용돈은 왜 자꾸 까먹고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제 허락도 없이 생활비 통장에서 100만 원을 빼서 장모님 명품 코트를 사드렸더라고요. 그걸로 대판 싸웠어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에도 제 명의 카드로 장모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사드렸더라고요. 어머니께 드릴 용돈은 매번 빼먹으면서. 아들의 말에 김 씨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에게 드릴 용돈은 빼먹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너무 화내지 마. 큰 돈도 아닌데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싸우지 마라. 목소리를 밝게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하게 아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나름 생각이 있는 거겠지. 전화를 끊고 난 후 김 씨는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견뎌왔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김 씨는 서울에 볼 일이 생겨 올라갔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바쁜 모양이었죠. 김 씨는 할 수 없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을 테니 잠시 도움을 청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윤정아, 나야, 시엠이다. 문 좀 열어줄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기로 했잖아요. 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방문 전에 연락하기로 했지만 이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 지갑을 잃어버려서 집에 돌아갈 돈도 없구나.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님, 문은 못 열어드려요. 남편한테 한번 연락해보세요. 김 씨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윤정아, 민수도 연락을 안 받아. 회사 일 때문에 바쁜가 봐. 잠깐만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안 될까? 안 된다니까요. 김 씨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김 씨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김 씨는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아들과 연락이 닿았고 지갑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말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일은 김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얼마 후 아들은 엄마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지갑 잃어버렸을 때 우리 동네 오셨다면서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김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었으니까. 파출소가 저희 집 근처던데요. 저희 집에 가시지 왜 파출소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과 그동안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와 장모가 김 씨를 무시한 행동 등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윤정이가 문을 안 열어줘서 파출소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들은 퇴근길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봐 관리실에서 사실을 확인했고 김 씨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날 회사에서 전화를 못 받는 동안 아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아들은 그날 집에 돌아가 며느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며느리가 결국 시어머니가 왔었다고 인정했다고요. 어머니, 제가 물었더니 우리 아내가 말이 어머님이 칠칠치 못하게 지갑을 잃어버린 게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누가 보면 내가 심한 짓이라도 한 줄 알겠네. 시댁이잖아요? 당신도 없는데 내가 굳이 열어드릴 의무는 없죠? 지갑도 찾고 무사히 돌아갔으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입니다. 민수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희 집 마련해주고, 혼수도 다 해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주고, 나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게만 살길 바랐을 뿐인데. 김 씨의 흐느낌 소리에 아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어머니의 고통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어림짐작으로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 앞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서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저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참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민수야, 뭘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저도 이제 아내랑 장모님 생각만 하면 진저리가 나요. 아내는 제가 버는 족족 친정에다 퍼주고, 어머니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매일 이걸로 아내랑 싸우는 것도 지쳐요. 아들의 말에서 분노와 결의가 느껴졌고, 김 씨도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방식대로 복수하려고요. 아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며느리와 장모를 동남아 여행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너스를 탔다고 말하고 아내와 장모님을 동남아 여행에 보낼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김 씨는 아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서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그러니? 어머니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아내랑 장모님 콧대를 확 꺾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동안 한 짓들 다 용서를 빌도록 만들 거예요. 아들의 처가댁을 향한 복수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은 며느리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다며 저녁 식탁에 앉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돈으로 당신이랑 장모님 동남아 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장난 아니죠. 엄마랑 나만. 그래. 당신도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 장모님이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어머, 고마워요. 자기 최고예요.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장모는 여행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을 하러 다니며 새 옷을 사기도 하고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아들은 며느리와 장모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뜬 모습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국장으로 사라지자마자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실 아들은 비밀리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해 빠르게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금자리도 미리 계약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넓은 평수였습니다. 이제 실행만을 앞두고 있었죠. 며느리와 장모가 일주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난 바로 그날, 아들은 김 씨를 불러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아주 바쁜 며칠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살림살이만 골라 새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이사업체의 도움을 받아 3일 만에 모든 이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김 씨는 아들의 결정이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요? 어차피 저도 어머니도 이렇게는 더 못 살아요. 이 기회에 제대로 갚아줘야죠.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대한 며느리와 장모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 열쇠는 새 주인에게 넘어갔고 아들은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계속 오류음이 울렸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제 집인데요? 낯선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이틀 됐어요. 며느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아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집 팔았어. 이제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신도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어머니한테 멋대로 행동했잖아. 지금 어디야? 당장 와서 설명해. 내 짐은 어디 있는 거야? 당신 물건은 친정에 택배로 보냈어. 며느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긴 내 집이야. 어떻게 집주인을 말도 없이 쫓아낼 수 있어?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살 때 당신이 보태준 게 있어? 집도 혼수도 전부 나랑 우리 엄마 돈으로 마련한 거고. 당신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잖아. 며느리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거 전부 어머니 짓이구나.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맞지?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뻔뻔하게 우리 엄마 탓을 해?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에게 잘해주셨어?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가 지갑 잃어버리고 도움을 청했을 때 문전박대했지. 우리 어머니한테 딸처럼 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남처럼은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못 살겠어? 이혼하자. 아들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무 늦었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알기나 해?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내일까지 서명해서 내 사무실로 보내. 여보, 제발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살림도 가구도 당신이 보태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대로 몸만 나가. 그 이후에 아들과 김씨, 며느리와 장모는 카페에서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장모까지 나서서 김씨와 아들에게 사정했습니다. 아니, 이 서방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앞으로 고치면 되잖나. 이러지 말게나. 아들은 장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 자식 그렇게 키웠으면 도로 데려가세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깔보는 며느리가 세상에 말이 됩니까? 아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자 장모는 김씨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아들 좀 말려주세요. 이혼이라니요. 부모로서 자식들 이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모의 말에 김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결혼 생활이면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나아요. 참 그리고 사돈도 저를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무시하셨죠? 그런 일밖에 못하셨겠네요라고요. 며느리가 누구한테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잘 알겠네요. 김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비록 저는 사돈보다 가방끈은 짧지만 적어도 자식 하나만큼은 잘 키웠네요. 장모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눈물로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한 사람과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우리 모자 앞에 다시 얼씬도 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계속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김 씨와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 씨는 아들의 뒤를 따라 카페를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 같아 가슴 한 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민수야, 나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어머니가 서러움 당하는 일 없게 할게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과 행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둘만의 평온한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자신과 어머니에게 유리한 조건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감정에 사로잡혀 미루기만 했던 이혼의 순간이 오자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가정 내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배우자와의 합의 없이 고액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말이 떨어졌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세울 수 있는 변명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며느리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에서 벗어났다는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생기기 전에 갈라선 게 다행이겠지. 아이가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더 복잡해졌을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혼 후 며느리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시어머니를 괴롭히다가 이혼당한 며느리라는 뒷말이 그녀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문전박대했다는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이전처럼 당당하게 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업보가 돌아오는 거지. 이제 김 씨와 아들은 서울의 새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만 살았던 김 씨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 빽빽이 들어선 고층 건물들, 익숙하지 않은 주변 환경 때문에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인내심을 갖고 어머니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점차 김 씨는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도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죠. 주변 탐방도 하며 동네 구석구석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울 사람 다 되셨네요. 저보다 더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에 다니게 되었고 늦은 나이에 컴퓨터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던 김 씨에게 공부는 평생 가지고 있던 오랜 수건과도 같았습니다. 김 씨의 컴퓨터 실력이 늘어나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노트북을 선물했습니다.
김 씨는 그곳에 매일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배우시는 게 참 빠르시네요. 역시 우리 어머니 머리도 좋으셔. 그래? 내가 어릴 때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일찍 학교를 그만뒀거든. 이제라도 뭐든 배우니 좋구나. 두 사람은 각자의 일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아들의 회사 이야기, 가끔은 김 씨의 경로당 친구들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들을 두다니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렇죠. 이제는 제가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시간이 흐르며 김 씨는 점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당당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고 남에게 무시당하던 자신의 모습도 잊어갔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주체적인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동안은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김 씨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분들 제발 참지들 마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시대가 변했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을 모두가 알기를 바라는 김 씨의 속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